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이 자전거를 훔쳐가서 벌금형까지 받았지만 아직도 배상하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절도범은 여전히 자전거를 훔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제보자는 최근에 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의 한 유명한 고깃집에서 삼겹살을 주문했는데 비계가 가득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직원에게 항의했더니 이 정도면 고기가 많은 편이라고 대답했다는 주장입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은 너무 짧아가지고요. 쓸데없는 얘기 않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제보 사건이었죠. 신축 아파트 이 보일러 배관이 옆집과 잘못 연결되면서 우리 집 보일러를 틀면 옆집이 데워졌던 그 황당 사건. 6년 만에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됐던 바로 그 사건. 자, 옆집과 온수비 차액 54만 원만 받아라 했던 그 시공사 방송 이후 일파만파 공사가 커지니까요. 원하시는 걸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렇게 했다는군요. 오늘 말이죠. 문제 해결의 첫걸음 바로 사반에 제보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이자연 기자, 백성문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완전 사반 팬이에요. 항상 과몰입해서 봅니다 하신 추현경님, 18개월 아들 김태서 사반만 하면 신나서 방방 뛰어요 하신 중국의 왕웬웬님, 신용산 근처에서 백성문 변호사님이랑 인사했어요 하신 한이 할머니 한미자님, 매일 예약 걸어놓고 챙겨봅니다 하신 부산의 시명숙님, 자, 부산 5성급 호텔 룸서비스 시켰는데 세상에 장판 조각이 저렇게 먹다가 나왔어요. 이게 뭐야 하신 김민희님, 자, 지난 25일 목요일 오후 6시쯤 서울 양천구 신월 1동 서서울공원 CU 편의점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차가 우리 딸 발을 밟고 그냥 뺑소니를 쳤어요. 목격자 찾습니다 하신 김선희님, 자, 이윤노 조경숙 부부님, 안산의 김미숙님, 손주인님, 김지은님, 김인숙님, 임경은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 750.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오토바이가 뿅입니다. 자, 사반 가족의 제보로 시작하죠. 영상 만나보시죠. 부릉부릉. 예, 한 운전자가 오토바이 옆에 저렇게 스톱을 합니다. 자, 손을 이렇게 딱 만져서 그냥 휙 갑니다. 자, 그런데 다시 걸어서 나타난 저 운전자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부릉부릉부릉 오토바이 시동을 한번 켰는데, 자, 그러더니 아이고야 이게 웬 떡이야. 올라타서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그대로 쌩 하고 가버립니다. 아니, 잘 타던 자기 오토바이는 어디다 두고 왜 남의 걸, 그리고 저걸 어떻게 시동을 걸었을까요? 네, 그 스마트 키를 이용했다고 하는데 여기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배달 전문 음식점 앞입니다. 그 사장님이 제보를 주셨고요. 지난 24일에 오토바이 점검을 하고 깜빡하고 키를 그 적재함에 두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25일 새벽 2시 20분쯤이었습니다. 3, 40대로 추정되는 저 남성이 다가왔고요. 자전거 헬멧을 쓰고 그리고 안경 착용하고 통통한 체형이라고 합니다. 스마트 키를 이용해서 제보자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그대로 훔쳐갔습니다. 제보자가 이날 오후에 도난당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런 와중에 지인들한테도 부탁을 해서 남성이 원래 타고 왔던 오토바이를 찾았다고 합니다. 이게 인근 인도에서요, 번호판 없는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아하.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 변호사님, 지가 원래 타고 왔던 그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더 좋았더라면 굳이 제보자 걸 저렇게 훔쳤겠습니까? 그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저 사람 거였을까요? 이게 좀 심오하죠. 아닙니다. 아하, 저 사람 게 이런. 아니고요. 그 오토바이 확인해 보니까 1년 전에 서울 송파구에서 도난 접수됐던 그런 오토바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 찾아줬다고 하고요. 절도범이 지난 1년 동안 그 훔친 오토바이를 지금 보셨던 거 타고 다니다가 새 오토바이로 교체를 한 거죠. 저렇게. 제보자에 따르면 오토바이로 음식점에 이제 배달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저 오토바이를 갖고 와버렸으니까 지금 당연히 일을 하지 못해서 손해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자, 저게 지금 도난당한 그 네. 오토바이인데 잘 좀 봐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이 제보자분께서는 그래서 저 오토바이 사례금 200만 원 걸었습니다. 오! 그리고 저 남성이나
저 오토바이를 본 분 있으면 꼭 네. 연락 줬으면 좋겠다라고 전하셨네요. 잘 좀 봐주십시오. 200만 원입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자, 진상이 나타났다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직원과 대치하는 저 두 남성 음식을 콕콕 가리키면서 뭐라고 자, 직원이 주방으로 다시 들어간 사이에 갑자기 냄비 손잡이를 잡더니 음식을 갖다 그냥 확 부어버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치우고 갈 놈들이었으면 애초에 부어버리지도 않았을 터. 자, 냄비 안 음식에서 벌레가 나온 걸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랬으면 사장님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지금 저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근에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 매장이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곳이라서 배달이나 포장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먹던 음식을 포장해 달라고 하니까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신랑이랑 버리다가 하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냥 일회용 비닐봉지에 담아서라도 주겠다라고 했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직원이 일회용 비닐봉지를 가지러 간 사이에 글쎄요, 뭐 안 싸준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빴는지 저렇게 엎어버리고 중요한 건 계산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던 겁니다. 이 게시자분 이거 보고 너무 뭐 이게 화도 나고 막 수심도 들어서 영상을 본다면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바란다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다음 또 이어가죠. 지극히 이기적인 행동.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백미러로 비춰본 버스 내부입니다. 아니 저것은 사람 얼굴이 아닌 흰 양말을 신은 발? 그것도 두 짝. 그렇습니다. 웬 승객이 한창 달리는 버스에서 양쪽 발을 좌석에 저렇게 머리 부분에 탁 올려놓고 있었다는 거죠. 자, 교수님 상상을 해보십시오. 앞좌석 머리 부분에 발을 올려놓고 있다. 그게 더 불편한 자세 아닙니까? 자, 냄새는 또 어떻고요? 교수님. 제가 볼 때는 저게 뭐 침대차가 아닌데 본인은 아마 침대차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게 이제 4월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게시자가 탄 버스는 서울에서 출발해서 동대구로 향하는 버스였는데 지금 이제 한 20대로 보이는 이제 승객이 계속 다리를 저런 식으로 좌석 위에다가 올려놓고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저걸 뭐 제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저거는 뭐 그냥 상식인데 그래서 이제 휴게소에 도착을 했는데 역시 휴게소에서도 끝나고 난 뒤에 또 똑같은 자세를 갖다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저 바로 앞에 승객이 있었던 건 아닌데 두 칸 앞에 승객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뭐 두 칸이건 세 칸이건 간에 저런 행동을 갖다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 사회에 주위 사람들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나만 편하면 된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들이 많이 이제 관찰되고 있는데요. 저런 행동 우리가 법으로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나름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저런 심보는 제가 봤을 땐 가정교육의 부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어두운 그 측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번에는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진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식당 내부입니다. 저 여성 옆에 유모차를 두고 앉아 있는데 자, 아래쪽을 봤더니 양말을 신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고로 이곳은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식당이었던 것? 자, 바깥 먼지 다 묻은 유모차 바퀴 저거 끌고 그냥 위로 올라온 겁니다. 자, 식당 사장님이 제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모차가 못 돼서 했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수원의 한 식당에서 찍힌 사진인데 제보하신 분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이를 태우고 들어왔는데 저기는 위생상 신발을 벗고 들어온 식당이었고 그럼 유모차를 태우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아기 의자가 있다라고 직원이 알려줬답니다. 그런데 우리 애는 그 아기 의자 안 앉아 그러면서 그냥 양해도 못 찾고 그냥 밀고 들어와서 저렇게 천연히 그냥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보해 주신 분이 마침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나도 아기 애 둘 키웠는데 세상에. 저건 아니다라고 따끔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라면이 넘어가. 아하. 자, 불이야 도심 한복판에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이 와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폐지 가득한 가만히 앞에 가만히 선 남자. 자, 번쩍번쩍. 불빛이 보이나 지금 싶어요. 지금 보시더니 남성이 불났어. 떠나자마자 불길이 확 저렇게 붙었어요. 자, 소방관들 와가지고 열심히 화재를 진압하고 있죠. 자, 경찰은 방화범을 쫓습니다. 자, 지금 쫓고 있죠. 자, 그런데 그 남성
불을 질러놓고 저기 앉아서 태연하게 라면 먹방 중. 자, 경찰이 CCTV 영상을 보여주니까 나야. 자, 그러자 바로 검거를 했습니다. 자,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때 평양에 간 우리 기업 총수들에게 북한 리선권이라는 사람이 그저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십니까? 핀잔 준 바가 있는데 딱 그 상황입니다. 아, 진짜 라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 모르겠네요. 네, 지난 4월 11일 자정 무렵입니다. 저 영상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한 도로에 수거용 폐지 가마니에 어떤 남성이 저렇게 불을 지릅니다. 당연히 신고를 받고 온 소방관이 힘들게 저 불을 끄고 저 방화범은 당연히 잡아야겠죠. 그래서 경찰까지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제센터가 CCTV를 통해서 이 방화범의 도주 경로를 분석을 했고, 그리고 지금 저 보시는 것처럼 경찰이 관제센터에 연락을 해서 저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지금 문 닫은 가게 앞이네요. 거기서 쭈그려 앉아서 지금 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처음에 경찰이 당신 아까 저기 불질렀지? 그랬더니 아니요. 그랬다가 진짜 아니야? 아니래요. CCTV를 보여주니까 응 맞아 네 맞습니다 이러고 검거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아, 오늘 사연 좀 팽팽할 것 같아요. 시험이 코앞인데. 자, 사방가족께서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연락을 주셨어요. 네, 그 시험이 코앞인데 이 가족 모임 해야 하냐라는 걸로 지금 부부가 굉장히 각을 세우고 있다는 사연입니다. 주말에 남편네 남매들 그리고 조카들 온 가족이 다 모여서요. 시어머니 생신 기념으로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그 시숙집에 가서 차 한 잔을 좀 마시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인 아들이 그 다음 날 중간고사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어 학원 보충 수업이 잡혀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애는 좀 가봐야 할 것 같다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절대 안 된다 펄쩍 뜁니다. 이 남편네 식구들 다들 그 끔찍이 어머니 위하는 효자 효녀들인 건 알았지만 아하. 중3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데 생신 당일도 아니고 또 식사도 다 같이 했는데 굳이 학원까지 빠지고 차까지 마셔야 하나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연자는 아들 데리고 나왔는데요. 그날 저녁에 남편이 효도가 먼저지 학원 간다고 성적이 뭐 막 오르냐. 아들 얼마나 잘 키우는지 두고 보자. 이런 소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말싸움으로 번졌는데 시험 앞둔 중3 아들 가족 모임에서 일찍 나와서 학원 좀 간 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고 물어오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아내입니다. 여보, 성문이 내년에 고등학교가 중3 1학기 중간고사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면서 이거 진짜 안 그래도 당신 닮아서 머리도 안 좋은데 얘 학원까지 안 보내면 도대체 어쩌려고. 할머니 생신 식사 자리 빠진 것도 아니고 2차는 어른들끼리 하면 되잖아. 아이고 진짜 효자 났네 효자 났어 아주 그냥 짜증나 동그라미. 아니 이런 아니 좀 들어보세요. 자, 남편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성문이 멍청하게 어떻게 나 때문이야 당신 닮았었지. 학원 수업 좀 빠진다고 얘가 100점 맞을 거 빵점 맞아. 그리고 우리 엄마가 성문이 너무 어렸을 때 얼마나 업고 키웠는데 아니 그깟 중간고사 공부 1시간 못한다고 얘 뭐 하늘이 무너져. 당신도 솔직하게 말해. 성문이 핑계대고 우리 엄마 생신 파티 자리 일찍 빠져나오고 싶었던 거잖아. 이거 X입니다. 예. 자, 일단 양 변호사님부터 달려볼게요. 저는 사실 심정적으로는 남편 편입니다. 그런데 왜? 왜 그러냐면요. 요즘에 입시에 대해서 아마 뭐 제 또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중학생 자녀면 뭐 첫째인지 둘째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대학에 들어가고 공부를 했을 때와 요즘 학생들의 공부의 패턴과 그 강도가요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사실 자녀분의 공부를 놓고 남편분하고 그 아내분하고 싸우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 남편분들이 나 공부했을 때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충분히 다 뭐 대학 가서 이런 얘기하는 게 부부싸움이 시작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빠는 주로 굿캅이죠. 예, 그래서 아내에게 맡기십시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아내가 하지 않는 대로 따르는 게 정답입니다. 제 친구놈도 이런 문제로 맨날 싸우더라고요, 교수님. 이게 효도하고 무슨 상관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집 같은 경우는 아예 뭐 그 다음날 시험이 있다면 아예 식사 자리에 안 가는 그런 집도 있는데 그래도 이 집은 가서 식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작은 아버지 집 쪽으로 가서 거기서 뭐 티타임을 갖는다는데 지금 다음날 중간고사하고 학원에서 뭐 보충 수업을 시켜준다라고 하면 본인이 가겠다라고 하더라도 주위에서 우리 어른들끼리 얘기할 테니까 너는 가서 이제 공부해 고생했어 이렇게 하면 훨씬 분위기가 좋은 건데 아니 이 남편분 하시는 얘기가
네가 아들을 얼마나 잘 키우는가 보자. 아니 이 아들이 둘 사람의 자식이지 이게 뭔 소리래요? 남의 자식입니까? 교수님 화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남편분이 뭐 본인이 효도를 갖다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방식대로 너무 주의를 강요하면 안 된다. 그래서 융통성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자, 백 변호사님. 일단 할머니 생신 식사 자리에 간 것만으로 충분히 이 중학생 아들이 할 만큼 다 한 것 같고요. 저는 뭐 두 분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아마 아들이 시험 못 보면 제일 많이 화낼 분이 저분 같은데 책임은 본인이 지지 않고 본인은 효도하라고 애가 시험 못 보면 본인이 뭐라 그럴 거면서 학원 간다고 그러고 아내한테 뭐라 그러는 거 이거 굉장히 좀 이런 말씀들이 뭐하지만 좀 치졸해 보입니다. 치졸까지. 저는 솔직히 채팅창에 약간 그래도 갈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지 않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살짝 일부 반대 의견도 있긴 진짜? 했습니다. 네, 일단 귀여운 루피님은요. 1차 했으면 됐잖아 하셨고요. 슬립맵님 절해놓고 취업 안 되면 공부 안 하고 뭐 했냐고 할 거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정우님은요. 하루 빠진 걸로 성적이 좌지우지되는 게 이상한 거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일상님도 가족과의 시간이 더 큰 교육입니다.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사건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반장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원 사시는 김영일님 보고 계시죠? 지난 토요일 수원에서는 연등 축제가 열렸다고요. 자, 흰 코끼리를 탄 아기 부처님이 저렇게 고무도 당당히 시가 행진을 하는데 저기 높이 제한동이 부처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거 어쩜 좋지? 걸릴 것 같은데 걸렸어. 잠깐. 통과! 아기 부처님 림보까지 잘하실 줄이야. 목도 유연, 허리도 유연, 저렇게 유연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많은 불자들도 함께 웃고 박수를 치고 있는데요. 참고로 부처님 오신 날 이제 딱 보름 남았습니다. 지난해 여름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전거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70만 원짜리 비싼 전기 자전거였는데요. 피해자는 누가 훔쳐갔나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단지 앞에서 한 70대 노인이 특이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자전거에 검은색 테이프가 칭칭 감겨 있었던 건데요. 유심히 살펴볼수록 전체적인 모습이 내 자전거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절도범의 행각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걸까요? 자,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겁니까? 자, 일단 제보자는 60대 남성입니다. 전기 자전거 한 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135만 원짜리고요. 이런저런 액세서리까지 다 합쳐서 175만 원을 주고 구매한 자전거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분리수거를 하러 이 집 밖에 나가 있는데 어떤 남성 한 명이 전기 자전거를 타고 휙 지나가는 겁니다. 어허. 그런데 눈에 딱 들어온 게요. 자전거 곳곳에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이 장면이죠? 맞습니다. 검정색 테이프가 칭칭 감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면 볼수록 아무리 봐도 이거 내 자전거랑 비슷한데 싶었다고 합니다. 수상하다 싶어서 그 장면을 저렇게 휴대전화로 촬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이 지하 1층에 보관돼 있는 자전거 잘 있는지 확인해 보러 내려갔는데 제보자 자전거에도 곳곳에 저렇게 검정 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아까 그 남성이 이걸 타고 다녔던 거구나. 그러니까 절도범이었구나 싶어서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내가 자전거 보관소에 놨던 내 자전거랑 닮은 자전거가 저렇게 누군가가 끌고 가길래 설마 내 거를? 하고 싶어서 한가 싶어서 일단 와서 봤더니 저렇게 장면에 저 자전거 마냥 내 자전거에 누가 검은색 테이프를 칭칭 동여매놨더라. 네, 맞습니다. 이거 절도범이구나 싶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제보자님이 얼마 뒤에 다른 이웃을 만났는데 저 얼마 전에 자전거 도둑 맞았어요. 너무 속상해 진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딱 그 순간 뭔가가 탁 왔다는 거죠. 촉이 왔다는 거죠. 우연히 이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젊은 부부하고 그 이웃이니까 만나서 뭐 이사 오셨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끝에 자기들도 한 3일 전에 그 구매한 전기 자전거 그러니까 굉장히 새 거죠. 3일밖에 안 됐으니까 그걸 도둑 맞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분의 어떤 뭔가 촉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 들어보니까 계단 난간 쪽에다가 전기 자전거를 갖다 잠금 장치로 이렇게 연결해 놨는데 누군가 그 잠금 고리를 갖다가 끊고 그리고 이 전기 자전거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만 본다면 상습적으로 전기 자전거 절도범이 이 사람들의 그 근처 이웃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야 너도 야 나도 해가지고 그 이웃과 함께 관리사무소 가서 CCTV를 봤다는 거예요. 자, 영상을 돌려보고 또 돌려봤죠. 그런데 정말 별개의 사건인 줄 알았던 이 두 사건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이웃집 도둑놈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보자는 아까 이웃도 전기 자전거를 이제 도난당했다고 하니까 관리사무소로 갑니다. 그래서 CCTV를 확인해야겠다. 근데 CCTV를 확인하는데 CCTV를 보다 보니까 걸음걸이가 계속 눈에 띄더라는 거예요. 절도하는 장면. 이 영상 아닙니다. 예. 근데 지금 아까 이 영상을 휴대폰으로 찍어놨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이상한 내 자전거 같은데. 그래서 딱 비교를 해보니까 발걸음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동일범이라는 거죠. 딱 그걸 보고 아 동일범이구나 생각을 했고 CCTV를 확인한 이웃은 이웃에 사는 70대 남성과 모습이 유사하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확인 결과 맞았다고 합니다. 자전거 도난을 당한 이웃 부부는 이제 CCTV를 보고 이제 훔쳐간 영상이 너무 명백했으니까 저 70대 이웃이 훔친 자전거가 제보자의 자전거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전거를 가져가서 시리얼 넘버를 확인해 보니까 자전거 다 있잖아요. 예. 같습니다. 아. 그래서 딱 저 남성이 훔쳐간 게 확인이 된 거죠. 자전거 다 일련 번호가 있거든요. 그거 맞춰보면 딱 나오는 건데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고가의 전기 자전거 2대를 저 70대 이웃이 훔친 겁니다. 자, 그런데 제보자는 또 다른 제3의 피해자가 있을 것이다. 아까 요 영상이 몇 번 나가긴 했는데요. 저기 아파트 지하 공간, 지하 1층 공간에 자전거 3대가 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전거들이 죄다 지금 아이고야. 보세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이 자전거 그 몸체에 다 검은색 테이프가 둘둘 둘러져 있고 그러네. 로고를 가렸고 안장도 비닐로 싸놨습니다. 그런데 저게 무슨 특별히 이 성능을 개조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또 이게 뭐 더 이뻐 보이지도 않잖아요. 예. 왜 그러면 저렇게 찍찍 감아놨을까? 제보자분은 아무래도 이것도 다 절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자전거인데 주인이 알아보지 못하게 저 개조라는 표현도 저는 개조가 아니라 위장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고 저 자전거들은 현재 공간 자체를 관리사무소에서 막아놓은 상황이라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분이 다른 피해자의 것으로 추측되는 저 자전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뭔가를 하셨다면서요. 네, 그 혹시 몰라서 지하 공간에 보관돼 있던 저 자전거들 사진을 다 찍어서 그 지역 기반 중고거래 어플에다가 올렸습니다. 그 제목에다가요,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판매 상품 아닙니다. 주인 찾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올렸습니다. 이게 정말 도난 자전거라면 그 도둑 맞은 주인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거 주인 꼭 찾아주고 싶다고 합니다. 야, 이게 진짜. 자, 그런데 말이죠. 저 사진들 잘 좀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거 내 거 같은데 싶으면 저희한테 꼭 연락 주시고요. 서울 강서구 인근에서 전기자전거 잃어버린 분들 계시면 자, 백 변호사님, 그런데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런데 이 70대 남성 끝까지 오리발. 그러니까 지금 이 제보자의 자전거 훔친 걸로 벌금 50만 원. 그리고 아까 제 자전거도 잊어먹었는데 네. 일단 그 옆집 젊은 부부의 자전거 훔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이 각각 선고가 됐는데 근데 아까 두 번째 그 젊은 부부의 전기 자전거는 CCTV로 확인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혐의를 인정하고 제보자 자전거 훔친 거는 아니야. 나 저기 중고마켓에서 샀어. 끝까지. 네, 끝까지 저렇게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지하 공간에서 또 다른 자전거 3개가 있었잖아요. 예. 그거 나랑 상관없는데 이렇게 모두 혐의를 부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보자는 지금 이에 대해서 배상을 받기 위해서 배상을 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이제 조정 진행을 했고 아내가 이제 직접 제보자 아내가 직접 이 조정에 참석을 했는데 이 남성 나 돈 없어. 40만 원만 줄게 그랬다는 겁니다. 아하. 근데 아까 대략 저거 그 다 해서 한 170 얼마 들었다고 했잖아요. 예. 아니 지금 당시 고장내는 배터리 가격만 50만 원인데 자전거값 빼고 말이 되냐 해서 남자가 그럼 나는 못 줘. 그래서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재판이 끝나고 법원 밖을 나왔는데 제보자의 아내분 이 70대 남성에게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제보자 아내분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예. 그래 조정하러 갔는데 40만 원 준다 그래서 아저씨 도둑놈하고 뭔 얘기를 합니까? 당신은 사과부터 먼저 하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를 쪼개버린다 그러고 가슴을 확 쳐갖고 벽에 밀고 오른손으로 목을 아주 그냥 야스갖고 자기 가슴 앞을 확 조여갖고 숨을 쉬기만 그래갖고 다리도 무릎을 꿇어갖고 병원에 이제 3, 4일 입원을 하고 다 하고 먹이고 어디고 멍이 투성이야 돼갖고 아주 내가 그래갖고 이러고 살고 있어요. 지금 내가 피하고 있다니까 범인 저기처럼 어떻게 혼내줄 방법이 없어요. 벌금 맞고 때려불고 저렇게 하는데 나 같으면은 자, 보셨겠지만 땡땡땡을 쪼개버린다. 뭐 이거겠죠. 예? 딱 느낌 오지 않습니까, 교수님? 예. 어? 사실 저게 이제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법원 밖으로 나오는데 이제 그 길로 뛰어나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폭행을 해서 전치 3주 부상을 갖다 당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70대 절도범 하는 얘기 내가 먼저 폭행을 당했다.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은 지금 여성이 남성을 갖다 먼저 폭행할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폭행 사건 관련해서 쌍방 폭행 혐의가 적용이 됐다라고 그래요. 이 상황의 앞뒤 맥락도 따지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저런 식으로 쌍방 폭행으로 간주를 하는 우리나라의 현상이 상당히 개탄스럽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일 당하고 난 이후에 이 제보자 아내 같은 경우는 사실 한 아파트 단지에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엘리베이터 탈 때 같이 타는 게 무서워서 그 사람이 사는 층까지 자기는 계단으로 갔다가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거를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도 접은 상태고 변호사에게 접근 금지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갖다 하는데 아니 뭔 도둑이 더 말이 많고 이렇게 당당해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제가 봤을 때는 이 70대가 전기 자전거를 상습적으로 저렇게 절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절도 전과가 지금까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70인생을 갖다 살면서 남의 물건 엄청 훔쳤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양 변호사님 짧게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럼? 저 부분은 분명히 추가로 정리를 해서 이 신고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폭행 여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벌금도 이행을 안 하게 되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법원에서 강제로 집행을 당하거든요. 조금 시간을 두고 경찰에도 하소연도 해보시고 기다려보시면 저대로 그냥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제주도의 한 유명한 고깃집에서 삼겹살을 주문했는데 비계가 가득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직원에게 항의했더니 이 정도면 고기가 많은 편이라고 대답했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상황을 들여다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는데 정말 황망한 일을 겪으셨다. 네, 지금 잠깐 제주살이 하고 있는 30대 여성의 제보입니다. 결혼 앞둔 남동생이요. 여자친구를 데리고 제주도에 놀러 왔는데 이게 지난 28일이었고요. 이날이 또 마침 예비 올케 생일이었답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좀 맛있는 거 크게 쏘고 싶어서 그 방송에서 소개된 맛집으로 소문난 고깃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고깃집의 메인 메뉴가 그 뼈가 붙어 있는 그 뼈 삼겹살이었거든요. 고기 무게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일단 제보자 측이 직원 불러서 이 뼈 삼겹 2인분을 주문을 했고 잠시 뒤에 고기가 나왔는데 이 고기 본 순간 테이블에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다고 합니다. 뼈 삼겹 나왔습니다 하면서 와 하고 딱 봤는데 이렇게 된 거죠. 갑분싸. 자,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넌 내게 비계만을 줬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요? 제보자분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고기를 받았더니 고기가 전부 그냥 비계밖에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제 뭐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아서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있다가 구워드릴게요 하면서 이렇게 딱 불판에 올리셨는데 그때 이제 좀 이게 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비계가. 그랬더니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보다 이 정도면 고기가 많다라는 거죠. 자, 백 변호사님, 이걸 보고 일단 뭐 제보자의 주장입니다만 아니 뭐 이 정도면 고기 많은데요라고 직원이 그랬답니다. 거기에서 고기가 얼마나 보이나요? 저는 그냥 딱 그 불판 닦는 비계에 고기가 살짝 붙어 있는 거 정도로 좀 보이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뭐 제보자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니까 이제 좀 이상한데 비계 너무 많아요 이렇게 직원한테 얘기를 하니까 직원이 이 정도면 고기가 많은데요라고 지금 대답을 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했다고 합니다. 죄송한데요. 이거 제가 진상은 아니고
너무 비계가 많은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맛있게 구워드릴게요. 직원이 얘기하면서 고기를 구웠다고 합니다. 근데 고기를 뭐 비계를 구웠으니까 비계 마시겠죠. 저희 고기 마시겠습니까? 비계 맛만 진짜 실제로 났다고 하고 거듭된 이제 제보자의 항의에 직원이 안 구운 고기를 이제 구운 고기 있고 일부는 이제 뼈 삼겨 나머지는 안 구웠는데 요거를 주방으로 가지고 갔었나 봐요. 그랬더니 주방에서 고기 문제 없어 이런 답변을 받고 다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결국 제보자 일행은 저 지금 불판에 올려진 저 사진은 사진이고요. 저기서 한 두세 개 먹고 그냥 술 한 모금 먹고 14만 7천 원을 결제하고 가게를 나왔다고 합니다. 자, 결국 드시질 못하고 그 가게 나온 뒤에 또 다른 고깃집에 가서 저녁을 드셨대요. 자, 그래서 양 변호사님 저희가 이 해당 고깃집 사장님한테도 연락을 드려서 좀 얘기를 들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장님 얘기는 좀 다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내가 그때 현장에 있진 않았는데 만약에 현장에 있었으면 말만 하면 바꿔줬을 거다. 손님이 싫다고 하면 바꿔준다고 그러고 또 이 고기라고 하는 게 지방이 많은 쪽도 있고 살코기가 많은 쪽도 있는데 왜 지방 많은 쪽만 찍어가지고 올려서 이렇게 불평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 심지어는 여기 이제 볶음밥이랑 음료수도 서비스로 드리기까지 했다라고 사장님은 주장을 하시고 여기에 제보자는 다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거 보기 괜찮은 쪽 하나도 없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비 올 게 생일이라서 웬만하면 참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바꿔달라고 했는데 바꿔주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서비스 좋다고 하는데 서비스라는 것도 말을 안 해줘서 나중에 영수증 확인해 보고서야 서비스인지 알았다는데 근데 저거 먹지도 못하고 나오면서 14만 원 넘게 결제를 했는데 그게 서비스 받은 기분이 들까요? 이 고객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지금부터 조금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은 뭐 오늘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온 내용인데요. 자, 지금부터 잘 들어주십시오. 오늘 저희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해당 고깃집에 대한 어떤 제보를 또 받았습니다. 바로 이번 달까지 그 고깃집에서 근무를 했던 전 직원이 연락을 주셨는데 그 내용 들어보시죠. 돼지고기 냄새가 나면 안 되잖아요. 담내가 아니라 그냥 썩은 데 나는 고기를 손님들한테 내놓고 그것도 외국인 손님이 와서 있는데도 내놓고 외국인 손님이 그냥 말도 못하니까 그냥 줬고요. 그 진열돼 있는 고기가 있거든요. 딱 봐도 좀 고기가 색깔이 이상한 고기가 있고 그걸 제가 이 색깔이 이상합니다 고기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갑자기 꺼내더니 잘라가지고 손님한테 줬어요. 이런 고기 빨리 써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곳이라니까요. 바쁘면은 미리 고기 촉을 했는 거를 쌓아놓고 그거를 손님한테 보여준 거는 다시 집어넣고 대고기는 미리 구웠는 걸 내놓고 손님한테 먹으라고 잘라서 고기 구워주고 그랬어요. 자, 지금 이분이 해당 고깃집에서 지난해부터 이번 달까지 약 8개월을 근무했던 직원인데 교수님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게 뭐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바로 이제 저분이 하는 주장이니까 좀 이렇게 그 감안을 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이번 논란을 보고 자기가 제보를 하게 된 것이 이거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 뭐 이달까지 근무를 했다니까 뭐 지금 아마 거기서 일을 그만둔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 주장에 의하면 이 해당 고깃집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이 비계가 많은 고기 아까 나왔던 거 그거 이외에도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고기까지 손님들에게 내놨다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실 이 제주도의 특성상 외국인 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 말도 잘 통하지 않고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이제 항의라든지 대처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노리고 오히려 이 외국인 손님들을 상대로 해서 약간 상한 또는 썩어내 나는 그런 고기를 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직원에 의하면 과거에는 고기를 초벌을 해가지고 손님들에 냈었는데 당시 이제 손님들에게는 싱싱한 생고기를 갖다가 먼저 보여주고 그러니까 저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뒤로 가서는 미리 초벌해가지고 쌓아둔 고기를 갖다가 하나를 그 손님상에 내놨다라고 하는데 진짜 이것이 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거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이 뭐 제보를 받고 그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 당신 주장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무언가를 좀 보여달라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사진을 보내주신 건데요. 그 진열장을 보면 뭐 드라이 에이징이라고 써붙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고기를 보면 딱 봐도 고기 상태가 이상하고 지금 댓글창에서도 딱 봐도 색깔이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회색으로 마치 갈변된 듯이 상해 보이는 상태인데 이걸 두고 제보자는 뭐 썩어 빠진 고기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고기 색깔이 이상하다고 고깃집에 얘기도 해봤는데 뭐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 고기가 손님 상에도 나갔다고 하고요. 제보자가 거듭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깃집에선 그냥 고기가 썩으면 저렇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저렇게 놔두는 거다. 이런 변명을 했다는 게 그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다만 이 해당 고깃집의 해명은요. 나쁜 고기는 전혀 쓴 적이 없고 다만 뭐 숙주고기라는 것을 냉장고에 넣어둔 적이 있는데 이건 수년 전 얘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숙주고기가 무엇인지는 사실 저도 처음 들어보고 검색을 해봐도 나오지 않는데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제보자에 따르면 이 전 직원에 따르면 손님들의 불만, 항의 뭐 듣는 경우가 아주 잦았다고 해요. 계속해서 좀 더 들어보시죠. 제가 일하다가 운 안 좋게 이제 그런 컴플레인 걸렸어요. 저도 똑같이 얘기를 했죠. 주방에 갔다 오니까 이거 고기가 좀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흑개 씨는 원래 이렇게 젖살이 많아요 하니까 하는 말이 누구를 바보로 아는 줄 아냐. 우리 돼지 잡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돼서 점장이 와가지고 바꿔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바꿔주려 했잖아. 왜 안 바꿔줬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백 변호사님 좀 설명해 주시죠. 아까 첫 우리 제보 사연하고 거의 똑같네요. 다만 이번 사연은 내가 돼지 잡는 사람이야. 내가 돼지 상태 알아 하니까 점장이 나와서 고기를 바꿔줬다는 거 정도만 다른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손님들의 항의가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그리고 이 해당 고깃집의 진짜 사장은 제주도 여러 개 고깃집을 운영하면서 지역 유지라고 이제 운영하는 지역 유지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해당 이제 각 지점 같은 경우는 뭐 소위 점장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서 좀 많은 매출을 올리도록 계속 독려를 해왔다고 합니다. 전 직원에 따르면 이제 해당 고깃집 직원들을 시켜서 온라인 리뷰글도 조작해서 올렸다. 그리고 칭찬글을 작성해서 올리게 했다고 하고 자신이 나쁜 점을 지적하고 바른 말만 하자 강제 해고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예. 다만 이 해당 고깃집에 따르면 우리는 직원들을 동원해서 리뷰를 작성한 적이 없고 해당 직원은 일도 안 하고 급여 관련 불만이 있어 나간 사람이다라면서 이건 악의적 제보일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가장 망설였던 부분이 전 직원분에 대한 신상 노출. 왜냐하면 저희가 뭐 이번 달까지 근무를 하다 나간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누군지 그 가게 측에서는 알 텐데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이 제보자분은 아니 뭐 알아도 상관없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역 사회가 좁다 보니까 혹시 지금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방송 때문에 혹시 이분이 불이익을 입을까 걱정하셨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번째 제보에 주신 전 직원분 같은 경우는 난 당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 손님들한테 참 떳떳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분도 제주 지역 주민이시니까 제주에 오는 관광객들이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제주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떨어진다는 게 싫으셨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여성 제보자분 처음 이제 손님으로 가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곳에서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는 게 손님들은 계속 바깥에서 왔다가 그냥 떠나니까 단골 영업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또 추측도 하셨거든요. 자, 아무튼 저희가 뭐 어떤 이런 충격적인 제보 내용도 전해드렸지만 이 가게 측의 반론도 또 전해드렸습니다만 저희 방송 직전에 이 해당 뭐 업체 사장님이 또 연락을 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보도를 하면은 제소하겠다 이런 또 말씀도 전해주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뭐 직접 취재를 해서 뭐 반론도 받고 말씀 다 전해드렸는데 뭐 어떤 부분이 또 이렇게 속상하신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일단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주택가로 들어서는 택시 한 대. 어느 집 앞에 멈춰서고 술을 좀 마신 듯한 남성이 그 차에서 내립니다. 열려있던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집안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데 인기척은 느껴지질 않습니다. 잠시 서성거리던 이 남자, 현관 옆 창문을 통해서 안방으로 곧장 들어갑니다. 오늘 사건연구소의 키워드는 10년 불륜의 결말입니다. 자, 술 마신 뒤에 택시 타고 귀가한 집주인인가 했는데 창문으로 안방에 들어간다? 이 부분이 뭔가 좀 느낌이 싸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된 일인지 시작을 해보죠. 네, 2016년 3월 5일 새벽 2시 20분쯤이었습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주택 앞에 이 택시가 멈춰서는데요. 여기서 내린 게 38살 장모 씨입니다. 술 취한 상태였고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이제 집안엔 불이 훤히 켜져 있는데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문이 잠겨 있질 않아서 이 창문을 통해서 훌쩍 넘어서 집 안으로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게 되고요. 이 집에 도착한 경찰이 장 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갑니다. 자, 집안에서 뭔 일? 이거 누구 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집은 35살 여성 임모 씨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거주하는 집이었고요. 이 장 씨가 이 집에 몰래 들어가서 원래는 이 35살 임 씨, 그러니까 여성만 몰래 흔들어서 깨우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안방에 누가 들어와서 와이프를 깨우니까 남편이 깬 거예요. 남편이 깨니까 당연히 남편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 순간에. 그러니까 하는 소리를 내니까 장 씨가 준비한 흉기를 가지고 남편을 먼저 공격을 했고, 안타깝게도 남편은 이 방 안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바로 임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는데 허리, 오른쪽 손목 이런 데서 공격을 했는데 다행히 임 씨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난 장 씨는 본인이 직접 112에 전화를 해서 사람을 죽인 것 같다라면서 신고를 한 겁니다. 아니, 자고 있던 부부를 왜 공격한 겁니까? 일단 택시를 타고 갔던 장 씨가 부부 중에 아내인 30대 임모 씨랑 불륜 관계였던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사건 있기 한 10여 년 전 정도쯤에 이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인터넷 게임하다 온라인상에서 좀 얘기도 하고 가까워졌던 거고, 이후에부터는 그게 불륜 관계로 번졌던 겁니다. 그렇게 쭉 관계를 이어오다가 사건 있기 얼마 전에 한 달쯤 전에 이 장 씨가 척추 수술을 받았다라고 하네요. 척추 수술하고 재활치료하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으니까 뭐 나름으로 자기로서는 좀 힘든 시간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불륜 관계였던 임 씨에게 더 의지하고 기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러다가 그런 가운데 전화를 찾아가서 지금 남편을 살해하고 심지어는 자기 내연 관계였던 임 씨에게까지도 흉기를 휘둘렀던 겁니다. 자, 10년간 불륜 관계를 이어오다가 최근 한 달 전에 척추 수술을 받아서 자기가 이제 몸이 아프니까 더 이 상대 여성에게 더 애틋함 이렇게 의지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부부가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확 돌았던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몸이 저렇게 수술 받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전력 투구해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자기 본처죠. 이게 내연녀는 그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가지고 딱 한 달 됐을 때 임 씨가 이 전화 통화에서 더 이상 이제 안 만나겠다. 그 내연녀로서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건 당연한 어떤 반응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 씨도 자기가 그래도 남자라고 그걸 덤덤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래 알겠어, 구차하게 매달리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속으로는 굉장히 자기가 뭔가 기다리려고 했는데 딱 뿌리치니까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제 3일 뒤인 그 사건 당일날 술을 이제 마시고 또 이제 전화를 갖다가 자정 넘어 전화를 하니까 이 사람 유부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입장이 곤란하니까 바로 전화를 갖다가 딱 전원을 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수차례 문자를 보내도 꺼져 있는데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술을 먹고 집을 찾아가서 자기를 갖다 무시한다, 이렇게 앙심을 품고 가서 결국 사건을 갖다가 저렇게 벌인 겁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헤어지고 나서 꼭 이렇게 그때 이별 통보했을 때는 쿨하게 받아치는 척 하더니 술 마시고 전화해서 새벽에 자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장 씨는 이제 직접 찾아가기까지 합니다. 있었던 곳이 안산인데 곧장 택시를 잡아 타고 이 서울 노원구 이 여성이 살던 집까지 찾아갔던 겁니다. 다시 통화를 시도를 했는데 역시나 받지 않자 결국 집 앞까지 가게 됐고요. 열린 대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창문을 넘어 안방까지 침입을 했는데 그때 이 어떤 광경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었다고 합니다. 술을 잔뜩 마신 채로요. 그 나체로 남편 옆에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임 씨는 그동안 저 장 씨한테 나는 남편이랑 사이도 굉장히 안 좋다. 살을 맞대지도 않고 정도 없다. 그냥 애들 때문에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해왔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들은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고 더 격분했던 겁니다. 양 변호사님, 저게 부부가 저러고 자는 게 격분할 일입니까, 저게? 그러니까 그 자체가 너무 황당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게 왜 자기가 격분을 해요? 어찌됐든 그 상황에서 그나마
이제 임 씨를 처음에 깨워서 따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도 정말 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 순간에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척수절도 했고 몸도 아직 불편한 상황이니까 임 씨를 깨우다가 혹시 남편이 깨서 몸싸움이 벌어지면 내가 너무 불리하다는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라도 돌아서 갔어야죠. 그 대신에 어떻게 이 사람이 행동을 하냐면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다가 빨래 건조대에 있는 줄을 끊어서 다시 안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남편의 양손을 묶어요. 그렇게 남편을 나름 제압을 한 다음에 임 씨를 깨우기 시작을 했는데 아니 거기서 옆에서 자고 있다가 옆에서 같이 자는데 한 사람을 깨우면 둘 다 깨는 게 당연히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남편이 먼저 깨어서 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니까 흉기를 휘둘러서 남편을 살해한 거고 그대로 또 임 씨에게까지도 흉기를 휘둘렀고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진짜 결국 이제 남편은 사망하고 그 불륜 상대였던 그 여성은 그래도 사망하지는 않았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남편에 대한 살인죄 그리고 이 내연녀였던 임모 씨에 대해서는 살해 고의는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검찰도 특수상해죄 그리고 주거침입으로 기소가 됐는데 아마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요.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20년이요. 네, 근데 일단은 재판부의 판단은 이건 치밀한 계획 범행으로 보이지 않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그리고 본인 스스로 신고를 했다는 점, 그게 자수잖아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0만 원을 공탁했다는 점,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등을 그 판단의 양형 자료로 삼아서 징역 20년을 선고했고요. 하지만 재판부가 술 마신 뒤 잠들어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었던 피해자들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었다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습니다만 제가 봐도 좀 많이 부족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니 남의 집에 새벽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우발적일 수 있습니까, 교수님? 글쎄요, 그냥 뭐 이게 우발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그 개념 자체가 뭐 물론 술을 마시고 욱하는 그런 상황을 갖다 고려를 하긴 한 것 같은데, 자 이번에 이제 그 당시에 살해됐던 그 임씨 남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살해 당하면서도 이게 도대체 내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임씨 즉 내연녀 같은 경우도 한쪽 팔 신경이 한 40%가 손상이 됐고 힘줄의 일부가 뭐 끊어졌다 하는 이런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장 씨하고 10년 동안 불륜을 그 쭉 관계를 유지를 해 왔지만 원래 자기 남편하고 사이에는 당시 기준으로 6살 그리고 3살 어린 2딸이 있었다는 거죠.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그리고 이제 한순간에 아버지를 잃은 것인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죄를 진 자가 오히려 아무런 잘못도 없는 그 내연녀의 남편을 갖다가 이렇게 살해한 그 결과 그렇게 됐는데 지금 6살, 3살이면은 지금쯤이면 한 14살, 11살인데 아마 그 당시에 어떤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아휴, 그렇군요. 자,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여기는 인도입니다. 파란 지붕 위에 아기 혼자 덩그러니 엎어져 있죠. 아기는 목이 터져라 울고 있고요. 이걸 보는 어른들 안절부절 못하면서 야단법석입니다. 불과 7개월밖에 안 된 여자 아기였습니다. 4층 베란다에서 엄마랑 놀고 있었는데 그만 2층 지붕 위로 뚝 떨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아유, 저 밑에 저거 너무 작아. 네, 이웃주민들 그래, 저 행사이 정도는 아이가 돼야지. 떨어질까 봐 아래서 천을 받치고 그래, 있긴 그래, 한데 그래. 좀 작아 보이죠? 또 창문 밖으로 나와서 어떻게든 이 아기를 잡아보려고 했지만 이 역시도 위험해서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이 와중에 아기는 또 몸을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점점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말어. 이때 한 남성이 창틀을 밟고 올라섭니다. 다른 이웃들은 떨어지지 않게 이 남성의 몸을 꼭 잡아주고요. 남성은 팔을 뻗어 이내 한 손으로 아기를 잡아들었습니다. 아이고. 네, 온 동네 이웃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선 덕분에요. 이 아기는 무사히 구조가 됐다고 합니다.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경찰이 차고지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막 주차를 마친 운전자, 몇 분 전에 속도 위반을 했기 때문인데요. 운전자는 경찰의 경고에도 멈추질 않고 끝끝내 집까지 가서 주차까지 한 겁니다. 이런. 게다가 경찰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고요. 뻔뻔하게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는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 잠시 보고 오시죠. Sorry, I'm the DA. 55 and a 35. You can call Dennis Kohlmeyer right now.
Did you not hear my lights or sirens or No, I anything? didn't actually. I was on the phone. Why are you so upset at me? I'm doing my job. Ma'am, this is legal traffic stop. I understand the law better than you. Get out of my fucking house. Here. 법을 잘 안다고 큰 소리친 이 여성, 실제로 살아있네. 뉴욕 지방 검사였습니다. 경찰들에게 막말하는 건 물론이고요. 검사 배지를 보여주면서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 고스란히 경찰 보디캠에 담겼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사퇴 요구가 빗발쳤는데요. 오. 결국 이 검사는 내가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랬다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고개를 숙였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이고야. 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탑니다. 버튼 누르고 휴대전화만 쳐다보고 있네요. 그렇게 가려던 층에 도착을 했는데 네, 뒤로 문이 열립니다. 뒤로, 요거 양문형 엘리베이터였던 건데요. 예. 이 남성 전혀 눈치채지 못한 모양이죠. 왜 문이 안 열리지? 네, 눈이 휘둥그레져서 버튼만 꾹꾹 눌러보고 야, 열렸어. 네, 문도 꾹꾹 두드려 봅니다. 열렸어. 엘리베이터에 갇힌 건가? 너무나 당황해하는 이 남성. 그때 뒤로 다른 승객이 올라탑니다. 그리고 깜짝아. 저도 놀랐네요. 또 한번 화들짝 놀라고 합니다. 승객도 덩달아 놀라고. 네, 그제야 양문형임을 알아챈 남성. 민망한 듯 쓱 내립니다. 되게 민망하겠다. 네, 진짜 민망하죠. 이 영상 본 아, 분들 박장대소 했고요. 저희가 봐도 이렇게 웃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웃으셨는지 굉장히 화제 영상입니다. 예,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도로 한복판에 꽃이 달린 분홍색, 빨간색 차들이 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 앞에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보이죠. 자, 화려한 웨딩 카드를 배경 삼아 웨딩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들 뒤로 길게 쭉 줄지어 서 있는 차들이 보이죠. 네, 오도 가도 못하는 모습입니다. 하객들 아니에요? 네, 언제 끝날지 모를 저 웨딩 촬영 때문에 그만 도로 위에 발이 꽁꽁 묶여버린 겁니다. 네, 심지어 이 뭔 웨딩 소리야, 촬영 이게. 사전에 협의된 것도 아니었고요. 결혼식장 가는 길에 갑자기 차를 세워놓고 촬영한 거라고 합니다. 저걸 보고만 있어요? 네, 그러니 다른 운전자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니, 좋은 날이니까 또 저 뭐라고도 못하고 네. 한참을 촬영하고서야 전세 내듯이 저 도로를 쓰고 길을 비켜줬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 SNS에 빠르게 퍼졌고 논란이 일자 결국 경찰이 나섰습니다. 신랑부터 길을 막아선 차 운전자들까지 모두 잡아들였고요. 아이고야. 이들의 운전면허증을 임시로 압수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네, 이유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피로회복, 미로회복, 비맥스. La lune est libre, je crois, qui rayonne au-dessus. 내가 찾던 여행, 그곳을 호텔스타콤 앱에서 예약해보세요.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